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여전히 전망들도 많고 분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조금은 바뀌실 것 같은데요. 새로운 뉴스들 함께 점검을 해보고 또 세계 경제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백신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 이것 때문에 물론 뉴욕 시장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갔고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백신과 치료제는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통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익숙하게 경험하고 계신 이 IMF의 경제 전망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나왔죠.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을 예상했던 마이너스 3.0%의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세. 이 전망 자체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 중에 지속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완화된다. 라는 전제가 깔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전제 자체가 바뀌면 다른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네. 그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내년에 뭐 재확산된다느니 이런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마이너스 3.0%라고 하는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충격. 이게 가장 현재로서 낙관적인 전망인 거예요. 전제가 코로나19 사태가 그래도 올해 안에는 완화된다라는 전제였던 거죠. 예. 근데 그 전제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 나왔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돼야 될 텐데 네. 이게 말 그대로 하나의 청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전제했던 것이 그래도 너무 과한 단정이 아니구나. 전제가 그래도 가능할 만한 전제구나 하면서 이제 심리 자체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당장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는 시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어느 시점에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겠다.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정들이라든가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기업과 가게를 비롯한 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인데 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백신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 나왔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을 이제 통과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상당히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임상 실험을 말 그대로 이 샘플링을 훨씬 확대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정말 말 그대로의 가시적인 백신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 역시 아무래도 그 항체 형성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했었는데 1차에서 45명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이 됐다고 하고 2차에서 수백 명 또 마지막 임상 3상에서 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만약에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난다면 네. 진짜 지금의 좀 걱정거리나 판도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겠죠.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일상이고 네.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지금 확 좋아진다 그리고 경제 재개 다시 해도 된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주된 포인트인데요. 예. 그냥 일시적인 충격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계속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이 예를 들면 미중 무역 분쟁의 재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라든가 탈세계화로의 진전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크게 고조된다든가 예. 이런 현안들이 또 크게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칼럼을 하나 한 언론사에 보내놓고 오늘 여기 이 방송사에 왔는데 예. 그 칼럼에 어떤 표현을 쓴 적이 있냐면 보통 비가 오면 다시 맑은 날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평상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근데 굉장히 강한 충격이면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경우면 그 집이 물에 잠겨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일상적인 그런 소소한 충격이면
다시 재개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만 이 코로나19 사태, 이 팬데믹과 같은 충격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정말 전혀 다른 경제 구조로 가게 된다. 예. 그것을 좀 강조를 했던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했던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물론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감산 합의에 어느 정도 도출을 해서 그나마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구조적으로 저유가 시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통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물가를 계속 하락시켜서 물가가 하락한다고 기대하면 자 앵커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물가가 하락할 것 같아요. 예. 스마트폰을 바꿀 생각이에요. 예. 혹은 자동차를 바꿀 생각이에요. 예. 근데 가격이 다음 달에 또 하락할 것 같아요. 사시겠습니까? 소비를 계속 미루게 되는 미루죠. 거죠. 예. 소비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물가 하락은 또 다른 물가 하락을 만들어서 예. 이게 말 그대로의 소용돌이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말 그대로의 디플레이션 우려라든가 특히 선진국은 더 심각합니다. 네. 금리도 다 내릴 만큼 내린 상황에서 네. 저물가니까 도저히 이거를 막을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저물가가 찾아오면 예. 금리를 어느 정도 조정해서 물가를 이게 정상적인 물가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예. 그 막을 만한 카드마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난다 혹은 백신이 개발됐다 한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금의 그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제 주체들 중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연준 의장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인터뷰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연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 의장의 입에서 디플레이션 얘기는 안 나오겠으나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계속 좀 침체 국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하겠지만 네. 정책에 대한 리밋은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근데 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을 동원하겠다라는 스탠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던 2015년하고 19년 사이에 그 낮았던 기준금리로 다시 돌아온 상태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파월 입장에서는 은행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행의 수익성인 것. 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해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빌려줄 때마다 마이너스 수익성을 가져오니 네.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신용경색이 또 초래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기준금리 이외에 다른 통화 정책을 가동해야 되겠다. 근데 뭐 금리도 이제 최대로 낮출 대로 다 낮췄고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낮출 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이미 이행하고 있고요. 그밖에 다른 카드를 이제 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급 준비율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도산 위기에 처한 그런 기업들을 간접 지원해 준다니까 금융 지원을. 예. 그러니까 다른 금융 정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통화 정책은 우리가 다 했으니 재정 정책으로 행정부의 그런 어떤 대책을 좀 카드를 바톤을 넘기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직접 매입도 연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실제로 6월 FOMC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스탠스로 나타날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지켜보도록 할 텐데 지표 얘기 하나 여쭤보자면 네. 미국 실업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사라지는 거 보면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한데 네. 또 참 시장이 적응을 했는지 4월 실업률 충격 받았을 때도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은 좀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여전히 좀 심각한 건 사실이니까.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고도의 고용 충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실업률 지표는 소위 월간 지표인데
주간에 해당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주가 조정이 이미 일어났었던 것이고 네. 실업률 지표가 발표됐을 때 4월 실업률 지표죠. 이미 예상했던 수준의 고용 충격이 나왔구나. 예.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3월 실업률까지만 해도 역사상 가장 낮은 실업률, 말 그대로 완전 고용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많이 주장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경제 위기 시점들과 비교해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 이제 1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이미 초과한 거고요. 가장 극심했던 실업률을 대공황 때라고 볼 수 있어요. 1930년대. 그때 미국 실업률이 25%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충격이 그 수준에 상응하기 때문에 25% 가까이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것이고요. 예. 그 근거를 또 몇 가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그 근거는 고용시장 자체가 원래 후행적이에요. 경기 후행적인 거거나. 예. 그러니까 경기 선행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 쇼크가 일어나면 그 후에 고용 충격이 따라오는 거죠. 기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생각이 되면 오늘 당장 해고가 아니라 버티다가 해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해고라는 그 의사결정 자체가 상당히 입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직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충격은 5월, 6월에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고용자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말고 고용인, 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굳이 다시 복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재난지원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저임금 근로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굳이 내가 노동시장에 복귀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시계열적으로 보나 아니면 고용주 입장으로 보나 또 근로자 입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이런 대응책이 바로바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20%를 당연히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최악의 실업률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이게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는 빠르게 거네요. 회복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이고 아직 해고가 4월 안에 충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반영이 돼야 되겠다. 예. 결국 5월에 그 해고가 가장 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에서 25% 사이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또 이것도 암울하네요. 암울하죠. 예, 예. 암울합니다. 그런데 또 참 대공황 때랑은 또 다른 게 시장에서 유동성은 공급이 되고 있으니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역시 시장 방향성도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얘기도 좀 집중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IMF나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어떤 전망치나 집계 자료를 보면 그래도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네.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IMF가 전망했던 것도 그렇고 주요 국제 연구 기관들의 발표도 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나름대로 선방한 이유는 이 모든 경제 충격이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충격이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떤 나라에 더 심각한가를 보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기에 종식을 알린 그 대표적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미 뭐 2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42대 후반까지 그렇죠. 왔습니다. 거의 50위까지 온 상태인데요. 예. 그만큼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많이 잡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내외수 불균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특히 이제 5월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거라면 이 6월부터는 소위 말하는 내수 회복의 그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예요. 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대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수는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보면 하반기에 더 많아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외수는 추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을 얘기하셨을 때 디플레이션 우려도 언급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대입이 가능합니까? 자,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그 추세를 보여드리면 2010년대가 평균적으로 한 3.5% 수준이었어요. 아, 지금 물가 상승 생각하면 엄청 높네요. 엄청 높죠. 예. 그리고 2010년대에는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 2012년 이후 1%대로 깔아앉았어요. 네. 3.5에서 1%로 구조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또 볼게요. 2019년이 0.4%입니다. 예. 작년 우리 물가 상승률을 보면 어떤 달은 또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증되던 시점이에요. 예. 근데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더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 올해 물가 상승률이 0.3%로 전망합니다. 예. IMF의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0.4에서 또 0.3%로 하락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다시 0.4%인데 네. 이것이 이제 전제가 뭐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안에 종식된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2021년에 계속 확산되고 재확산되고 할 거면 내년 물가 상승률이 0.4%도 담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제 유가도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뭐 도로 운송량뿐만 아니라 해운, 항공 운송량, 가동률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 원자재, 그러니까 국제 원유를 비롯한 각종 금속, 비금속, 논산물 다양한 원자재 수요가 줄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쭉 하락하는 모습인 거죠. 예. 근데 국제 원유만큼은 그나마 감산합의를 도출해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원자재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이 감산합의 이행을 정말 담보하기는 어려워요. 이 중동 산유국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대목들이 많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면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 확산되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2019년 이후로 0%대 물가를 계속 기록하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특히 내년에 더 확산된다면 정말 마이너스 물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에도 뚜렷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지표에서 유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 네. 모시고 이 질문이 가장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긴급재난지원금이 이제 신청을 받았고 네.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한 68%, 70%는 받아갔다고 하던데 네. 실제로 뭐 많이 쓰신다고 해요. 제 네.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비 진작 그리고 뭐 물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좀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일단 해당되는 추경 규모만큼 말 그대로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받은 그 소위 말하는 쿠폰은 그 해당 기간 안에 다 써야 쓰기 되니까. 마련이거든요. 예. 그게 말 그대로 지역 경제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쓰임 자체가 지역 경제 중심이기 때문에 예. 지역 경제 회복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겠다. 다시 말하면 소비 회복에 영향을 준다. 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앞에 거듭 말씀드렸듯이 내외수 불균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내수의 회복세는 나름대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죠. 어쩌면 내수 관련 그 사업체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미 찍고 반등하는 흐름을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 해주시는 것 같고 여기에 따른 또 경제 회복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산업 구조 자체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참 다양한 산업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떤 구조 변화에 대해서 네. 지금 뭐 명확한 그림을 그리긴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네. 어느 정도의 변화를 체감하시고 또 예상하십니까? 전혀 달라진 세계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디지털 언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너무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되셨죠. 이제 웬만한 업체, 그 외식 업체에 방문하면 이제 주인이 혹은 알바생이 결제 주문을 안 받습니다. 예. 말 그대로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 있죠. 말 네. 그대로 그게 언택트, 비대면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대면이 일상화된
말 그대로 새로운 뉴노멀이 된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경기 부양책, 한국판 뉴딜의 그 포커스가 디지털에 있어요. 예. 그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디지털 인프라인데요. 예. 그게 바로 5G 인프라입니다. 예. 5G 인프라를 원래 계획대로 보급해오던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기 계획하는 거예요. 조기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5G 인프라가 훨씬 더 빨리 보급이 되고 그럼으로써 5G 인프라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죠. 뭐 3D 영상이라든가 VR, AR이라든가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유망 산업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언택트 경제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유망한 건 다 알겠는데 네, 여전히 접촉을 해야 가능한 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산업군들은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꼭 네. 망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서비스 산업만을 이야기하는데 전 산업에 걸쳐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화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제조 공정을 관리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현장의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 현장에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VR 교육을 다 받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네. 농장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팜이 이미 많은 부분 적용이 돼서 농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상당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전 산업에 걸쳐서 이런 언택트, 디지털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여러 산업에 걸쳐서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산업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대면 속에서 비대면화 된다고 그렇죠. 해석하는 게 모든 더 산업에 낫겠네요. 비대면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어떤 산업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화를 추진해서 효율화하거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더 만족이 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예. 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